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올 연말에 완공 예정인 33번째 한강대교 명칭을 두고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시 강동구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은 동네 이름을 따서 고덕대교를, 경기도 구리시는 구리대교를 밀고 있는데요. 다리 이름 하나로 두 지역이 갈등을 빚는 이유는 바로 땅값 때문입니다. 일단 한강대교에 지역 이름이 들어가면 교통 편의성은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종종 이름 갈등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언제 어디서 이름 갈등이 있었을까요? 바로 지하철역입니다. 2015년 당시 9호선 2단계 역 명칭을 서울시에서 확정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학당골역은 삼성중앙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신분당선 연장선 사례도 있는데요. 광교 신도시에 들어설 3개역 명칭에 모두 광교를 넣기 위한 민원이 폭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다툼이 치열했던 이유 역시 지하철역 명칭에 따라 부동산 가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서울교통공사는 가중되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역명 병기 판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명 표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역 명칭을 판매하는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한강대교 이름도 판매해 부족한 세원 확보하겠다고 나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0.18% 정도 그다음에 하락하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지금 보합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같이 일주일 내내 주식이 오르니까 그동안 우리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발목 잡혀 계신 분들이 이제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원금 찾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내가 손절하고 이제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게 어떨까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손절 어떻게 하나요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아마 전 국민 분들이 많이 투자하신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다들 기대하면서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요즘 주가가 어느 정도 되죠? 한 6만 원 올라갔죠, 이제. 다행히 그 위로는 올라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1년도에 1월 달이 그때 당시가 10만 전자 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최고점을 기록했던 그 순간이었었고요. 그 뒤로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그나마 좀 반등을 해서 현재 6만 원대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보다 지금의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의 평단가가 이뤄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의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주가 가격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손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같은 개인들 말고 기관 투자자들도 손절을 당연히 하겠죠. 네,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예, 그러면 전 펀드 매니저 출신으로서 손절 그 당시 기관 투자자로 활동하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네, 일단 제일 먼저는 자금의 성격을 기관 투자자들은 분류를 해가지고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자금의 성격 자체가 장기 자금이다라고 하면 손절에 대한 생각보다는 좀 그 철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 자금의 성격 자체가 벤치마크, 그러니까 시장을 많이 추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조금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자금의 성격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더라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똑같이 하더라도 운영하는 펀드마다 기준들이 조금씩은 달랐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펀드 매니저들의 각각의 만약 같은 유행이라면 색깔에 따라 다르다인데 가령 이제 그 대표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손절을 할 때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하고 기업이 달라졌을 때 예. 그때 손절하는 게 사실은 제일 이상적입니다. 아, 처음에 투자했던 그 기업이 A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B였네. 그러면 손절하는 게 맞다. 그 얘기신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CJ ENM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 기업이 처음에 저는 콘텐츠 기업이다라고 해서 투자를 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홈쇼핑하고 합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콘텐츠 기업을 샀는데 커머스 기업이 되었던 예. 그런 경우에는 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다 보니까는 예. 비자발적으로 매도가 나가게 되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거는 바로 로스컷 규정에 걸렸을 때입니다. 로스컷 규정은 뭔가요? 네, 로스라는 것 자체가 손실이고 컷이 예. 끊는다라는 것이어서요. 보통의 경우 회사마다 내규가 다 다르기는 한데 가령 한 20% 정도 해당 종목을 매수했을 때보다 주가가 빠지면 그러면은 일단은 위원회 같은 것들이 열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왜 20%가 빠진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느냐? 예. 펀드 매니저가 책임을 지고 사유서를 써라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예. 과정이요. 그때에 사실 이제 그 주가가 그렇게 빠졌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부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0%에서도 추가적으로 그 종목을 좀 더 나는 보유를 해가겠다라고 하면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사유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걸 제출하는데 그러고 나서 보통 한 10% 정도 간격마다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못 견디고서 아무래도 그런 자꾸 압박에 시달리다 보면 예. 또 매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로스컷이라는 것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절을 하게 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 중에서 어떤 펀드 매니저가 저는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하더라도 그 로스컷 규정위원회에서 안 된다 팔아라 하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마다 다 다른데요. 아. 가령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30%가 빠지면 아무리 보유를 하겠다라고 해도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하도록 그렇게 예. 또 강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뭐 저희가 그런 얘기하죠. 하락이 하락을 예. 부른다라는 것이 여기에도 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저희가 기관 투자자들의 손절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직접적으로 저희 수익에 관계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개인과 기관은 손절 타이밍이라든가 기법을 달리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다르게 해야 한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일단 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대응을 뭐 아주 시의적절하게 한다라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데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좀 움직임을 기민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첫째이고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는 로스컷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펀드 관련해 가지고서 뭐 규정이라든지 예. 아니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본인이 만약에 철학을 투영을 해 가지고서 내가 이 투자를 개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개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는 저는 명백히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기관에서 하신다는 그 손절 관련한 타이밍이나 기법들, 그냥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개인들도 하면 기관 같은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개인들이 그러면 손절 타이밍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내가 손절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근거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네, 앞서도 약간 한번 이제 힌트를 주신 거. 짚어드렸듯이 예.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본인이 처음에 그 기업에 투자할 때 만들었었던 예. 가졌었던 그 투자 아이디어 대비해서 과연 변화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사실은 투자에서 접목을 제대로 하려면은 끊임없이 기업이 변하잖아요. 그 기업이 변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끊임없이 투자자 스스로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서 그 정도의 수고스러움은 또 저희가 드려야 되지 예.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치 평가를 해 나가면서 과연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가치가 심대하게 영향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때에 매도를 한다라는 것이 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예.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투자를 또 부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후적으로 막 갑자기 주가가 요즘에는 하루 변동폭이 30%까지 늘었는데 빠지고 나서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계적으로 일정 부분은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오늘은 우리가 손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 매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익절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익 보고 파는 거요? 네네. 야, 그건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해야 되는군요.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매도라는 걸 언제 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이 정도 빠질 때는 조금 줄일 거야를 기계적으로 생각을 미리 해놓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30%가 오르면은 전체에서 만 30%를 팔겠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서 일단은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움직이시는 것이 사실은 좀 투자하시는데 보폭을 넓게 가져가기에는 좋으십니다. 그렇군요. 자신이 정해진 룰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고민입니다. 저희 같은 개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종목은 전문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를 잘 안 내는 코스닥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종목들은 흔히 말해서 루머라고 부르죠. 이 소문들이 막 그 증권 게시판이나 이런 데 막 올라와요. 이런 것도 받아들여서 그 기업이 바뀌었는지 내가 투자했던 그 어떤 기업이 아닌지 판단하는 여부로 그 정보로 사용해도 되나요? 저는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루머는 예. 그거는 매도 찬스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요. 예, 오. 보통의 경우에 루머가 제대로 실현이 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특히 이제 루머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큰 틀에서 봐서는 정보 매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 매매. 네. 스스로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위치 예. 혹은 그것을 정말로 1차로 바로 득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예. 이미 뉴스에 나왔다라든지 게시판에 나왔다라든지라고 하면 그런 투자 격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판다. 예. 라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 생각하고요. 특히나 그런 생각이 최근 몇 년 들어서 더 저는 강화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예. 과거의 경우에는 상한가의 제한이 15%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소위 말씀들 하시는 세력이 뭐 주가를 땡겨 올리려고 한다라고 할 때 점상을 찍으면 더 적은 사실은 금액을 들여가지고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30%로 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순히 소문의 힘만으로 30% 점상을 과거 대비 2배나 되는 거를 속도가 그러면은 몇 배 더 빨라져 가지고서 이 주가 상승이 소모가 되어 버리잖아요. 예. 에너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루머가 많이 돌 때는 오히려 그것은 매도를 해야 되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합니다. 원래 그 회사는 내가 생각했던 회사로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흔히 말해서 시장 상황이 너무 나빠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회사라든가 유가에 영향을 받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그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재반 환경이 바뀌어서 그 기업이 성과를 못 낸다, 실적이 안 나온다. 이것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환경이라는 건 금방 다시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여기에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우리는 이미 예. 증시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 종목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증시가 30%나 하락을 해버리니 예. 다 같이 빠져버리는 힘없이 예. 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과연 이제 주변 경제 매크로를 얼마나 투자에 있어 가지고서 활용할 것이냐로 이어질 텐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냐 하면
연간에 이제 하락을 저는 세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예. 매년 5에서 10% 정도의 하락은 아무 이유 없이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나요? 네, 그것은 와. 시장이 뭐 좀 단기에 올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뜬 소문 때문에라도, 아니면 뭐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잠시 그렇게 빠질 수 있는데, 이건 아무도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응도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남유럽 뭐 부채 위기라든지, 예. 아니면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증시가 20% 조정을 받거든요. 그것도 피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소위 말해 30%짜리. 예전에 미국이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이 30% 정도 빠졌거든요. 어. 근데 이 부분은 한번 피해 보자라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들 뭐 연준의 정책이나 인플레나 경제에 관련된 침체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맞추고 피해보자. 그러면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서 뭐 공매도나 선물 매도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아주 저는 클래식한 방법으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그냥 비율대로 매도를 해서 예. 현금 비중을 좀 높여 놓는 것이 음. 가장 좋은 대응책이다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증시가 좀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여기에서 공매도라든지 하방 배팅, 인버스 같은 걸 하는 거는 또 다른 배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그로스로 봤을 때는, 총합으로 봤을 때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예. 그거는 시장에 흔들릴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에서는 하락 배팅을 추가적으로 접목을 해서 소위 해지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 전략을 쓰시는 건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혹시 또 비법을 제가 또 어떻게든 우리 청취자들에게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분들, 뭐 외국에는 워렌 버핏들이 있을 거고, 우리 여의도에는 한때 그 여의도를 호령했던 우리 정강우 펀드 매니저 분께서 계시겠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네. 자, 이 투자의 대가들이 남다르게 하는 뭐 손절 비법들 중에서 혹시 공개된 거 이런 건 없을까요? 솔직히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데, 예.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매수는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계산을 해서 저평가 기업을, 상대적으로 안전 마진 있는 기업을 찾는 건 계산으로 나오는데, 매도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언제 오를지 알 수가 없고, 예.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정말 적정 가치까지만 올라갈 것이냐, 아니고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또 버블을 만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오죽하면 예전에 투자를 잘했던 현인분들께서도 예. 예술이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보면, 우리가 매도하는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것은 사실 투자자로서 너무나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 오히려 조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면 잘 찾아낼 것이냐, 그것이 훨씬 투자자에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이런 손절이나 매도나에 관련해 가지고서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거는 제가 뭐 완전히 뭐 만들어내고 이렇다라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저희 스승님이신 예. 이 지금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신데, 너무 과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이거를 오늘부터 1일의 법칙이다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이 단가가 10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대해서를 있고, 지금 5만 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요, 지금 현금을 100만 원 줬을 때 예.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주식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느냐를 편견 없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짜보는 거죠. 다시 짜보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일치한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르다라고 하면은 미련이 남아 있어서 못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짜 보시고요. 과거에 몇 퍼센트 수익이 나 있다, 이 종목은 손실이 나 있다, 이거는 잊으시고
오늘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멘탈 관리에 좋고 손절하시기에도 훨씬 편합니다. 야, 그거 진짜 유용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정광훈 매니저님 같이 이렇게 손절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시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으면 그 말씀도 우리가 많이 엿들어서 귀 기울여서 손절을 할지 말지 또 참고를 할 텐데, 제가 보니까 기관들 중에서는 지금 손절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논조는 사실 많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이런 것도 보면 매수나 중립이 많지 매도는 적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죠? 네, 사실 펀드 매니저들은 매수나 매도나 얘기를 거의 못합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규율 때문에 네. 컴플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셀사이드라고 얘기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매도 레포트를 썼을 때 네. 뭐 그 기업에 출입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대비해서는 비중이 작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 안 좋게 볼 때에는요. 매도 레포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 대한 레포트 자체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침묵이 많은 거를 또 설명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눈치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광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 밀크코리아 신기주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보면 1부와 연이 닿는 것 같아요. 1부는 투자를 하는데 2부는 우리가 기업들을 배우니 그렇죠. 네. 덕분에 저도 오늘 또 새로운 기업 배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 준비한 기업은 보잉입니다. 보잉이요. 이 보잉 할 얘기가 많은데 예. 이제 제트 엔진 라이브 입에다가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보잉은요 많은 기업사의 반면교사도 되고 어. 배울 것도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5년 만에요 보잉이 에어버스를 제쳤어요. 예. 야,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인데요. 에어버스하고 보잉의 역사를 알면 보잉이 드디어 좀 살아나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숫자 말씀드리면 2023년 1분기 실적이 5년 만에 에어버스에서 인도량을 넘어섰는데요. 그 여객기라는 게 이제 결국은 주문량이 있고 인도량이 있어요. 예. 주문 많이 들어와도 생산해서 인도를 해갖고 말하자면 여객기 운행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한테 항공기를 넘겨야 되거든요. 이게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보잉이 130대, 에어버스가 127대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고작 3대밖에 안 나지만 예. 2018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전을 했는데 이게 그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원래는 보잉은 미국 회사고요. 에어버스는 유럽 항공사인데 이 두 항공사가 전 세계 항공 시장을 91%를 과점하고 있는데 양 날개 같아요. 그런데 2019년 이후부터는 에어버스가 보잉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대 앞선 겁니다. 보잉이 다시. 근데 신기하다 이런 거죠. 예, 궁금합니다. 원래 에어버스가 앞섰다가 지금은 보잉이 앞서고 이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게요. 그 많은 전문가들이요. 3대 앞서긴 했지만 보잉의 앞날을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는 게 이게 2018년하고 2019년에 있었던 그 보잉의 추락 사고가 있었어요. 하나는 인도네시아 항공사였는데 189명 돌아가셨고요. 2019년에는 에티오피아 항공사였는데 157명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항공 기종인 보잉 737 맥스라고 하는 기종이 5개월 만에 2대가 추락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알고 봤더니 항공기에 결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잉 737 맥스라는 걸 설명드리면 보잉의 대표적인 그 플래그십 비행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주문량이 연간 5,000대가 넘었고요. 와, 진짜 엄청나게 인기 있는 그 비행기였는데 여기 문제가 된 겁니다. 한 대당 한 1,400억 원 넘어가는 비행기인데 내용을 봤더니요. 그 MCAS라고 하는 그 장치가 있는데 예. 이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파일럿이 항공기를 운항할 때 향상을 시켜주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왜 자동차 보면 오토 파일럿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비행기는 상대적으로 많은 오토 파일럿 기능이 이제 적용되어 있는데 MCAS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원리 말씀드리면 약간 기가 막혀요. 뭐냐면 그 비행기 앞쪽을 기수라고 하고 뒤쪽을 이제 꼬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기수가 보잉 737 맥스 자체가 설계상으로 기수 앞쪽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속이라고 표현하는 게 항공 용어인데 추락을 막아주기 위해서 앞쪽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꼬리를 올려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MCAS는 자동으로 꼬리를 올려주는 시스템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인데 기수가 안 들렸는데 그런데 꼬리를 자꾸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수가 앞쪽 땅바닥을 향하면서 추락을 하는 거고 이 항공 2018년 19년에 있었던 두 번의 사고가 바로 MCAS라고 이 장치가 자꾸 꼬리를 올려서 비행기가 파일럿은 어떻게 해도 못하는데 그냥 자동으로 추락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상태였고 악몽이었는데 기계적인 원인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은 뭐 고쳐져서 다시 보잉사의 그 비행기가 더 많이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한 건가요? 2023년 1월, 그러니까 이제 지난 1분기만 해도요 가장 많이 팔린 보잉 비행기가 보잉 737 맥스거든요. 예. 약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고쳤다고는 얘기해요. 예. 근데 실제로 불안해하는 이제 분들이 많다는 얘기들은 그렇겠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보잉사나 또는 이제 이거의 규제 당국들, 특히 미 항공연방청에서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요 관련돼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본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보잉에서는 이런 문제 계속 있고, 또 하나는 보잉 737 맥스가 문제가 있었는데 왜 후속 기종이 없이 계속 이걸 고쳐서 파는가?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보잉의 그 깊은 문제의 근원입니다. 뭔가 역사적인 어떤 맥락들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일단 보잉하고 에어버스의 그 라이벌 관계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원래 보잉이 원래 잘 나갔죠. 예. 보잉은 1916년에 설립됐는데 이게 얼마나 그 대단한 거냐면 항공기를 프로펠러 시절부터 만든 거예요. 여객기를. 그리고 제트 엔진 항공기도 만들고 보잉에서 그리고 1차 대전도 거치고 2차 대전 때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그 전투기도. 이러다 보니까 보잉보다 에어버스가 훨씬 늦었죠. 그러니까 보잉이라는 미국 회사가 전 세계 항공기를 독점하니까 유럽에서 이럴 수 없다.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돼 해서 만든 게 에어버스인데 에어버스는 1970년에 설립돼서 1974년에 처음으로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에어버스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영국 합작 회사거든요. 정확하게는 프랑스는 조종석을 만들고요. 예. 영국은 날개 만들고 독일은 기체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에어버스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에어버스가 밀렸겠죠. 예. 그러니까 에어버스는 처음에 뭘 만들었냐면 이름이 이래서 버스인가 싶은데 버스 정도 크기의 작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소형 항공기를 맞아요. 만든 거군요. 대신에 이른바 인터컨티넨탈이라고 하죠. 우리가 즐겨 탑승하는 대륙간 비행기는 보잉이 독점했거든요. 그런데 이 판도가 2005년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비행기 타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에어버스에서 A380이라는 거 내놔요. 예. A380은 비행기 타보시면 약간 규모가 다른데 비행기 딱 탑승하면 2층이어서 위층으로 계단 타고 올라가요. 사실은 정말 레벨이 다른 비행기거든요. 이걸 딱 내세우니까 그 보잉이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보잉이 그때부터 이제 A380에 대항할 수 있는 큰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보잉 787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보잉 787이 그 완성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왜 이유가 뭐냐면 보잉이 787이라는 훌륭한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투자를 안 해요. 원가를 절감하려고 엔지니어를 자르고 그리고 주가를 올리겠다고 자사주만 매입합니다.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일종의 극약 처방 같은 거여서 결국은 787이라는 그 신제품 개발하는데 돈은 거의 쓰지 않고 주가만 올리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보잉 787은 개발에 실패하게 되고요. 예. 결국은 시장에 나왔는데 그때가 2011년이었는데 이때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787을 못 만들고 계속 어쩔 수 없이 737이라는 기존에 있었던 비행기를 이름 좀 바꿔갖고 맥스라는 이름으로 붙여갖고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설계는 그대로인데 덩치만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왜 MCAS라는 표현 설명드렸잖아요. 기수가 자꾸 올라가는 문제도 설계는 그대로인데 엔진을 지나치게 큰 대형 엔진을 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수가 이제 가벼워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게 중심이 안 맞게 된 거죠. 사실은 고쳤을 게 따로 있지 비행기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심이 되죠. 네. 근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에어버스라는 후발주자가 다 추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잉 경영진도 새 비행기 출시해야지 하면서 적극적인 기술 개발할 것 같은데 자사주만 뭐 매입해서 주가만 부양하고 그리고 기존 역량 있는 엔지니어도 내보내고 왜 이런 결정을 했죠? 이게요. 참 아이러니한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97년도에요. 보잉이
이것도 항공기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맥도널드 더글러스라고 하는 유명한 항공사가 있었죠. 알죠. 원래 전투기 잘 만들잖아요. 맞아요. 이 군산복합 업체인데 여기를 꿀꺽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보잉이 맥도널드 더글러스 인수해서 진짜 미국이 강력한 항공 체계를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때 나온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제 설명드릴 테지만 맥도날드 더글러스가 보잉 돈으로 보잉을 인수했다.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맥도날드 더글러스의 CEO였던 해리 스톤 사이퍼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맥도날드 더글러스를 이제 부실 상태에서 이제 정말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정상화 시켰는데 그 방식이 사람 다 자르고 비용 절감하고 자사주 매입해갖고 주가를 올리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맥도날드 더글러스 몸값을 올린 다음에 보잉한테 이걸 사줘라고 꼬셔갖고 보잉은 별 생각 없이 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해리 스톤 사이퍼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예. 맥도날드 더글러스도 먹고 보잉 경영진도 싹 물갈이해서 내가 보잉 전체를 다 꿀꺽하겠다.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그 시애틀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보잉이거든요. 예. 근데 보잉의 본사를 시애틀에서 시카고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시애틀은 엔지니어의 본산이거든요. 예. 보잉에는 엔지니어만 4만 명이 넘어갔는데 본사를 시애틀로 옮긴 다음에 재무제표만 보고 엔지니어를 다 잘라요. 시카고로 옮긴 다음에. 네, 왜냐하면 스톤 사이퍼라는 인물은 이른바 밖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보고 원가 절감해야 된다고 쥐어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핵심 엔지니어 다 자르고요. 대신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반발이 있겠죠. 근데 주주들이 반발을 못하게 자사주를 삽니다. 예. 거의 매년 동안 들어오는 현금을 다 100% 써서 자사주를 사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니까 주주들은 해리 스톤 사이퍼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른바 그러니까 빌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보잉 자체의 그 기술적 경쟁력을 상쇄시키고요. 요 당시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공학을 금융공학이 이겼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해리 스톤 사이퍼가 보잉 자체를 이른바 기술 전문 회사에서 그냥 사업체로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절감, 정리 해고, 자사주 매입 요 3종 세트가 일어났던 요 시기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787이라고 하는 그 에어버스에 대항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였어요. 예. 근데 그 시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말하자면 핵심 기술을 외주어에 맡기려고 한 거죠. 근데 보잉 기술을 따라오는 회사가 없으니까 결국은 787 개발은 실패하고 그래서 나온 게 737 맥스였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면서 지금 보잉의 경쟁력이 사라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737 맥스도 제 생각에는 제대로 개발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문제예요. 그 2013년부터 737 맥스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런 겁니다. 그 787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자사주 매입 잠깐 안 하고요. 예. 기술 투자를 조금 하는 척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해리 스톤 사이퍼는 회사에서 쫓겨난 상태였거든요. 아마 그게 그 여직원 추문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등 스캔들도 쫓겨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회사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이미 보잉은 이제 돌아올 강을 건너버린 거죠. 유턴이 안 돼갖고 그 737 맥스를 개발할 때도 제대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쫓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 개발 자체가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근데 이거를 빨리 하느라고 빨리빨리 하게 된 거예요. 제가 MCAS라고 이상하게 별 문제가 없는데 꼬리를 치켜 올리는 그 기능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래는 항공기의 수평을 맞추려면 여러 센서를 놓고 봐서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센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꼬리를 치켜 올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MCAS에서 이 센서를 개발을 빨리 하느라고 하나로 줄여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센서만 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냥 꼬리를 올리니까 결국 설계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737은 원래 이런 대형 엔진을 달 수 있는 비행기 기종이 아니었는데 에어버스에 경쟁을 하느라고 대형 엔진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좋았던 거는 연비가 개선됩니다. 14% 이하로 연비가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연비만 중요했지 무게중심이 안 맞으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잉은 이 문제를 숨기고 737 맥스를 계속 생산하면서 결국은 사고가 2개까지 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은 737 맥스를 아직도 생산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은 생산을 중단했나요? 737 맥스는 지금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서요. 그 여러 가지 버전의 737 맥스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맥스 7, 맥스 9, 맥스 10 같은 것들이에요. 보잉에 따르면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 연방항공청이나 전 세계 규제 당국도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타가 되는데 문제가
문제는 최근에도요. 이게 4월 14일이니까 불과 며칠 전이죠. 이때도 737 맥스 관련돼서 부품에 결함이 생겼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덕분에 이제 그 때문이죠. 그 때문에 보잉 주가가 6%에서 7%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잉이 완벽하게 신뢰를 찾지 못한 거죠. 이번에 부품 결함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센서 문제가 아니고 그 동체 관련된 어떤 그 부품 회사가 그 동체 결함, 부품에 결함이 있다는 걸 밝혔는데 이게 보잉이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1분기에 보잉 인도량이 에어버스를 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겼지만 이겼을 때 가장 많이 파는 비행기가 737 맥스였어요. 113대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737 맥스의 후속작이라고 하는 거는 787 에어라이너, 드림라이너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은 많이 팔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버스에 비해서 보잉이 아직은 경쟁력을 회복되려면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737 맥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완벽하게 개선된 것 같지도 않은데 더 팔렸으니까 에어버스보다 지금 인도량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그 항공기 판매라고 하는 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버스하고 그 보잉이 전 세계 시장의 90% 과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두 회사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행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팬데믹이 끝나고. 그럼 당연히 그거에 맞춰갖고 항공이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회사의 제품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결국 유럽하고 미국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국 항공기의 판매는 각국 정상들이 국가 간 정상 외교할 때 세이지 외교라고 하죠. 그때 최우선 목표가 될 정도로 말하자면 단지 경제 논리가 아니고 외교 또는 국방 논리 같은 것들이 적용되는 분야여서 그래서 보잉이나 이 에어버스의 판매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단적인 예가 중국하고 관련이 있기도 한데 최근에 중국의 독일하고 프랑스 총리하고 대통령이 방중을 했었죠. 그때 가장 뉴스가 됐던 게 에어버스 판매가 뭐 독일은 140대 팔았다. 프랑스는 160대 팔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요. 말하자면 이 판매 자체가 그 각국 항공사 또는 각국 관계하고 연관을 맺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보잉이 737 맥스를 약간 업그레이드 팔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에어버스가 중국 시장을 독점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사실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 관계 설정을 잘하려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중국이 워낙 큰 비행기의 큰 손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 중국 그 항공 시장이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거의 보면 2025년까지 여객 수용량만 9억 3천만 명에 달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 거의 계산해 보면 연간 400대 이상의 항공기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시장을 에어버스가 독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잉은 이 시장을 잃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하겠죠. 알겠습니다. 야,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정세뿐만 아니라 경영 철학의 중요함도 또 배우게 되네요. 지금까지 신기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손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절할 때마다 이 노래 제목과 그리고 이 노래 후렴구에 나오는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가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신해철의 절망에 관하여입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